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입문서 78쪽입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하다가 엉터리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당연히 재산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지요. 당연히 사고 쳤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법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 2항 등등 30조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문서에서는 이 내용을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78쪽에 보면 테마 15 손배책임 보장 관련 의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디에 있냐면 96쪽에 보시면 97쪽에 보시면 가로 5번 매매계약 중개 시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갈라놨네요. 근데 저는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97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97쪽은 30조 1항과 2항에 있는 30조 1항과 2항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잠깐 볼까 합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이하에 그런 말이 써져 있죠. 공인중개사법 30조 그 중에 1항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의로 인하여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말로만 책임집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이라는 걸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안 줍니다. 등록증 없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만큼은 모두 다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 의한 개공사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든 흔히 말하는 특수법인이든 묻지 않습니다. 보증만큼은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 봐서 증을 취득했어요. 공인중개사 갑입니다. 양반이 중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지멋대로 증 땄다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이라는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죠. 등록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에서 별 흠이 없으니까 처분 통지 떨어져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어요. 그러나 즉시 업무는 못한다니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이라는 걸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을 설정합니다. 보증기관,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증을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께서는 그래 보증을 설정했구만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등록증을 받아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이라고 하는 자가 A라는 의뢰인에게 엉터리 중개로 사고를 쳤습니다. 당연히 갑은 A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을 지는 겁니다. A는 방방 떠서 사고를 친 갑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때 갑이 손해배상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갑이 돈이 없습니다. 배째라. 또는 돈 있으면서도 나 몰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갑이 나 몰라 배째라 이렇게 나와서 현실적으로 의뢰인 A가 한 푼도 손해배상을 못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바로 보증제도입니다. 이 경우 A는요, 갑이 배째라 무자력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갑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해준 갑의 보증기관인 누구에게라도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다가 네가 그러면 물어주세요 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님 보증을 썼으니까 갑이 사고 쳤는데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그제 보증기관으로부터라도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게 바로 보증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가 중개행위로 사고를 쳤어요.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때는 갑의 보증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만약에 얘가 사고를 치긴 쳤는데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예요. 중개와 무관한 행위로 사고를 쳤어요. 이때는 사고 친 갑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중개인가 아니라면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은 중개행위로 터진 사고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그자 행위가 중개행위인가 아닌가 여부가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중개와 무관한 행위로 사고가 터졌다면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이 행위가 중개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습니다. 거기 97쪽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중개행 해당 여부 이런 게 나와 있죠. 이자가 무슨 짓을 했어? 이게 중개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행위를 한 갑, 개공사 갑 내심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체 갑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주관적 의사는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중개인가 아닌가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보통 그자의 행위는 중개인이라고 보일 만한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알선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가봅니다. 일부러 사고를 쳤습니다. 고의로. 고의는 뭐예요? 일부러죠, 일부러.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 상태, 이런 걸 보통 고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실은요? 그렇게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상태, 이런 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일부러 사고치고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국내 없어요. A는요, 도망간 갑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보증기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이, 보증기관, 너가 책임지세요. 너가 책임지세요. 너가 보증 썼으니까 너가 책임지세요. 이때 보증기관, 아니 저자가 일부러 사고 친 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냐? 책임져야 됩니다. 항변할 수 없어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뢰인 A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이 일부러 사고치고 도망갔어도 그 갑의 보증기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실은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심리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과실로 사고 쳤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너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때 과실은 꼭 중과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미한 과실로 사고 쳤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 자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슨 손해라고요? 자산상 손해만 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A에게 발생한 자산상 손해는 없고 자산상 손해는 없고 정신적 손해만 발생했어요.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정신적 손해는요, 따로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서는 보증기관은 자산상 손해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자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개공사는 보증을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법 30조 1항에 흐르고 있는 손배 책임의 대원칙은 과실책임 원칙입니다. 과실책임.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책임을 져야 돼요. 대원칙은 과실책임 원칙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자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과실책임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개공사에게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 개공사 지가 잘못했을 때, 두 번째는 갑이라고 하는 개공사가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자가 외관은 갑이에요. 갑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갑이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을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합니다. 자, 제공했어요. 지금 간판은 갑의 사무실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무는 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A라고 하는 자는 외관을 믿고 신뢰합니다. 외관상으로는 갑의 사무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를 의뢰합니다. 갑의 사무소인 줄 알고 중개 의뢰했고 제공받는 서비스도 갑의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엉뚱한 을이라는 자가 지금 중개를 했어요. 이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 당연히 사고친 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을이 손해배상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 을이 돈이 없어요. 무자력이라고요. 배째랍니다. 배째라. 만약에 이렇게 나서 한 푼도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 이러면 안 되죠. 응?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원인을 제공한 자, 네가 당신의 중개사무소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고 이로 인하여 사고 터졌으니까 갑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갑의 사무소인데요. 거기서 정식 고용인이 아닌 동네 유지, 똠빵, 마을,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그 업자 사무실에 와서 작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 이때는 사무소를 제공한 너도 책임을 안 진다, 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는지, 제공하고 나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는가, 대충 했는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제공했다, 사고 터졌다. 그러면 이따가 당신은 어떻게 제공했는지, 관리 감독 잘했는지 못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으로서 손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 지가 사고 쳤을 때, 두 번째,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뭔가요?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공부할 때, 고용인편 공부할 때 그런 내용 공부했었죠? 자, 지금 A가 누굽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입니다. 예? 얘가 B한테 사고를 쳤어요. 이때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갑의 행위로 본다. A 행위는 갑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A가 사고 쳤을 때 사장님 갑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갑은 A하고 관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했나 못했나 묻지 않고 A가 사고 치면 A 행위는 곧 갑의 행위가 되니까 갑 무과실 책임으로서 손배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개공사에게 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 지가 사고 쳤을 때, 두 번째,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 세 번째, 고용인 때문에 사장님에게 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에게 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손배 책임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봅니다. 자, 앞으로 와서 78쪽으로 다시 와서 보세요. 78쪽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와 같은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의 방법, 변경, 재설정, 보전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79쪽에 가서 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보증을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그 보증 설정을 하시고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께서는 보증 설정했네. 보증 설정 확인을 하고 비로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등록증이 있어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 설정 시점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시면 돼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 자,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공제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셔도 돼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 법에 의한 개공사든 특수법이든 방법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설정해야 되는 최소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법인인 개공사는 얼마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느냐? 2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사입니다. 법인 아닌 개공사니까 결국 개인인 개공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 6조 이하의 개공사를 말합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입니다. 지역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합니다. 농협은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농협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고 치면 다 책임질게. 근데 못 믿겠다고? 알았어. 그럼 내 보증 설정하지. 그런데 우리는 믿을만 하니까 어떻게 형식만 갖추지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거든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영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소를 하나 늘려가는 만큼 그만큼 중개 사고의 위험성도 증대되어 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 추가할 때마다 보증도 추가하셔야 돼요. 네? 분사무소 하나 추가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중개법인인데 분사무소를 5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 전체로는 분사무소 5개면 각각 1억, 5억, 주사무소 2억, 7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 있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인데 그 취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는 성격이 비슷하고 공탁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가장 확실한 보증 방법은 공탁입니다. 제가 통지를 받아서 개공사가 됐습니다. 등록관청한테 등록증 주세요. 그랬더니 등록관청 왈 뭐라고 합니까? 그냥은 못 주지. 그냥은 못 줘. 너가 중개행에다가 사고 쳐놓고 나 몰라 배째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전에는 등록증 못 주겠다. 그러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돈을 법원에 맡겨놓으랍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때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돈을 법원에 맡겨놓으래요. 그 현금이나 국공채를 법원에 맡겨놓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놨어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담보공탁이라고 하는데 자 돈을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등록증을 줍니다. 등록증을 받아서 뭐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재산 상황이 좋잖아요. 돈 한 푼 없는 무자력 상태입니다. 사고를 쳤는데 돈은 없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해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법원에 맡겨놓은 돈이 있어요. 그걸로 최소한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확실한 보증 설정 방법은 공탁입니다. 여기서 공탁은 담보공탁이에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맡겨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탁은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놔야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공탁금 회수가 제한돼요. 그분이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했어요. 3년간은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을 못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폐판 이후에 밝혀질 수 있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3년간은 공탁금 회수가 제한돼요. 그러니 법원에 1억씩 2억씩 담보공탁에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합니다. 여보세요, 등록관청 1억 없어. 1억 없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억이 어디가 있어. 1억 없어. 그런데 중개업을 해야 되겠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증인을 내세우래요. 근데 그 보증인은 작은아버지, 형님, 삼촌, 아버지, 예? 일가친척, 개인적인 임보증 말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을 보증인으로 내세워라. 공신력 있는 기관 누구요?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내세워라 그 말이에요. 예?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보증보험회사가 네 보증인 역할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사고치고 너가 배째라 나 몰라 이렇게 나오면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협회 공제 가입하면 공제조합을 보증인으로 내세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탁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제가 1억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때요 보험료는요 보통 0.5%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따라서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 보험금 1억짜리 보증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0.5%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1억의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고가 터지면 보증보험회사는요 설정한 금액 1억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줘요. 그런데 나한테 보험료 50만 원 받고 1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1억 원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당연히 구상권 행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 돈이 나가느냐?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 보험료 소액을 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보증을 서주는 데 대한 대가예요. 손해배상금 따로 지급을 했으면 그 돈은 나에게 받아냅니다. 구상권 행사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액의 보험료 공제로만 있으면 보증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1억 원, 2억 원의 거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만 조금 알아볼까요? 이 금액은 자 먼저 보증기관 입장에서는요.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얘네들이 사고 치면 무조건 다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설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질게요. 그런 말이죠. 어디까지만요? 설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했다. 보증보험 회사는 1억 원 넘는 손해는 나 몰라. 책임 안 져요. 1억 원까지만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고 친 개공사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고 친 개공사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까지만 난 물어줘요. 이 금액 넘으면 손해 난 몰라요. 손해배상 한도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 개념이죠. 지가 사고 쳤으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뭐냐? 내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9조 가로 2번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 의무라는 게 있죠. 보증을 바꿨어요. 제가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을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버릴까 합니다.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기간 1년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보증보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증을 바꿔버릴까 합니다. 뭘로? 공제로 바꿔버릴까 합니다.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세요.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증 얼마든지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배책임 보장으로 한 조치 보증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공백이 발생하면 안 돼요. 자, 따라서 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기존의 보증을 먼저 해지하고 나중에 공제 가입하면 이론상으로 잠시나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나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새 보증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먼저 새 거 먼저 설정하시고 나중에 종전의 보증 계약을 해지하시면 보증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새로운 보증을 설정하시고 신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기간 만료로 인한 재보증 설정 알아봅시다. 기간 만료로 인한 재보증 설정입니다. 지금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증보험이나 공제라고 하는 것은 가입 기간이 있어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가입 기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도래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때 언제까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언제까지만요? 만료일까지만 재보증 설정하시면 돼요. 만료일 전일까지, 만료일 주 전까지,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딱 만료일까지만 보증 설정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가로 3번에 보면 손해배상 지금 지급에 따른 보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자, 그런데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보증 설정하셔야 돼요. 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공제에 가입했다, 공탁으로 보증 설정했다. 근데 손해배상금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보증 설정하셔야 돼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자, 표현 중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전이라는 말이 뭐죠? 보충할 보자에 채울 전자를 써서 보충하여 채워 넣는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억 원을 담보 공탁해 놨는데요. 1,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아직 법원에 9천만 원 남아 있어요. 이때 재보증 설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부족한 1,000만 원을 보충하여 채워 넣는 방법으로 재보증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하고만 같이 쓰이냐면 그 취지상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 3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4번 손배책임 관련해서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배책임 관련해서 설명 의무가 있네요. 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냐면 중개가 완성될 때 합니다. 중개 완성은 언제를 말한다고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말하죠. 거짓말할 때 중개 의뢰받으면 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하셔요. 또는 잔금이 지불이 되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 이전 의뢰인 아닙니다. 취득 의뢰인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중개가 완성되면은요, 그렇습니다. 아예 파일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리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같이 파일에 집어넣어서 같이 줍니다. 요즘에는 다 지키는 의무예요. 자,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관계증서 사본을 제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손배 책임 관련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80쪽 가서 보면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요 취지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지행위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 33조의 제목이 금지행위라고 돼 있어요. 뭐 적절한 행위, 적절하지 못한 행위, 뭐 이런 걸 전부 다 금지행위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금지행위라는 말은 법 33조를 위반했을 때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법 33조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금지 이렇게 부릅니다. 7금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7개. 조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개공사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공사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공사 등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무슨 말이죠? 등이 들어갔으니까 아하, 금지행위는 개공사도 소공도 보조원도 사원임원도 분사무소 책임자도 아무도 누구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어요. 그럼 제재가 가겠죠. 그 제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재부분만 한번 알아봅시다. 하지 마세요. 금지행위가 있다니까요. 해서는 안 된 금지행위 7금지입니다. 개공사도 하시면 안 되고요. 소공도 하시면 안 돼요. 보조원도 하시면 안 돼요. 중개보조원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가는가? 먼저 금지행위 하다 걸리면 행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금지행위 하지 마세요. 하다 걸리시면은요. 행정상 책임 문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개공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해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박스 키 포인트에 보면 7개 금지가 있는데 그중에 1, 2, 3, 4를 위반하면 그렇습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5호, 6호, 7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되겠죠. 손배 책임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다 걸리면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금지행위의 기본 속성은요.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재는 받습니다. 민사 책임 문제도 발생해요. 자, 그런데 기본 성격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개공사인데 금지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나하고 우리 사이 중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내가 금지행위를 했다고 해서 나의 중개로 인하여 당사자 간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효력 규정 아닙니다. 네. 처벌은 받지만 당사자 간 계약은 유효해요.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했어. 하다 걸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고 형사 책임 문제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당연히 손배 책임 져야 되죠. 자, 근데 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했는데요. 참고로 보조원은요.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경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등등등 보조에 그친다라고 했어요. 얘는요. 뗄 행정처분이 없어요. 뭐 증도 없고 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자도 형사상 책임 문제는 발생될 수 있어요. 민사 책임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공사는 바른생활 산하이기 때문에요. 금지행위를 안 했어요. 근데 직원이 금지행위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원 때문에 사장님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민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크게는 행정상 책임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금정위 하시면 안 되지만 직원들도 금정위 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절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되는 금정 7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